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강승욱 PD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잡지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제가 300조 인문학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를 쭉 이렇게 모아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정리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강연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회가 돼서 강연을 듣게 됐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많은 신문기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좀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고전 읽기, 최근에는 이제 IT 관련이라든지 리더십, 창의성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넓혀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살아보지 못한, 아니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선언적 경험을 했던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경험하고 제가 좀 준비하고 이런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사이에 어떤 김영석 교수님을 책이라든지 어떤 신문 인터뷰를 통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김영석 교수님을 평소에 존경했고, 또 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호서대 강석규 총장님을 들 수 있겠어요. 이분이 3년 전에 4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쓰신 글이 굉장히 이렇게 짧은 이야기였는데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호소대를 설립하고 65세에 이제 설립자로 정년 퇴직, 은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이제 뭐 하지? 이러니까 친구분들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편안히 쉬고 여생을 좀 즐겁게 보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90살이 됐다는 거예요. 95세쯤에 이제 그분이 쓰신 짧은 글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30년을 더 산 거잖아요. 65세에 은퇴해서 95세. 그래서 만약 자기가 공부를 계속했다면 10년짜리 박사를 했다면, 뭐 학사, 석사, 박사만 한다면 10년짜리 공부만 했어도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질 정도로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냐면, 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새로 배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인가 한 2년 전인가 해서, 작년일 겁니다. 2017년도에 3월인가 8월로 기억하는데 103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강석규 총장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글하고,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들을 쭉 팔로우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곧 닥쳐올 나의 미래,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각성하는 계기가 이 김영석 교수하고 호서대 총장 강석규 총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석 교수는 인터뷰나 지면을 통해 만났지만, 직접 현장에서 가서 아주 가까이 한 10m 내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찍은 사진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그 강의 중에서
이런 몇 가지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김영석 교수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60세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든 은퇴를 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이 공부가 왜 우리가 뭐 석사학위 있다고 박사학위 있다는 그런 관념적인,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타이틀이 있잖아요. 자기의 더 나은 포지션을 향해서 가는 어떤 하나의 징검다리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60세까지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또 회사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공부가 아니라, 평소 혹은 평생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공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악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집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있고, 해외 코이카로 나가서 해외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기를 성장시키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나 이제 좀 비슷하지만, 취미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쉬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한 번 어영부영 이렇게 좀 쉬고 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감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고립화되고 외딴 섬처럼 이렇게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 그래서 이분은 지금 99세니까 그의 60세에서 75세 때 주로 교류했던 분이 지금은 자꾸 하셨어요. 안병욱 교수, 그 다음에 김태일 교수,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 이 세 분이 자주 이렇게 교류를 했답니다. 교류를 하면서 이 세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철학적 시기, 전성기가 언제인 것 같은 건가? 78세, 80세쯤 좀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60세에서 75세랍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60세 정도 되면 이미 자녀들도 다 양육시켰고 사회 회사로부터 이미 나왔으니까, 어떤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미처 공부 못했던 부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잡스러운 세상 일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게 학문이든 공부든 자기를 성장시키는 어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든지, 거기에 오롯이 집중할 때 가장 효과적인 가치와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 분은 약간 철학적인 교수였기 때문에 이때 철학적 전성기를 맞아서 책도 많이 출간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년퇴직이 곧 개인의 어떤 죽음이고 무덤이다. 당연하죠.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뭐 본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건 사회적인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확대되어 가는가가 중요하지,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잠시 제가 그 완장을 차고 있을 뿐이죠. 그걸 벗는 순간 완장 잘못 찬 사람은 급전직하를 하고,
완장을 차고 있으면서도 인간에 기본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일을 풀려고 한 사람은 그래도 더 지평이 넓어지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성장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확대가 자신의 영역과 영토, 자기의 가치와 어떤 정신적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가치, 철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60에서 75세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고 앞으로 다가올 저의 어떤 그런 시대이기도 하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이 김영석 교수가 99년 세월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들을 찾아가 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근본주의라든지 원리주의, 어떤 고정관념의 노예, 선입관의 노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한 남자들에게라는 책에,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린 내용이지만, 여기서 불행한 남자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원리주의,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주의자,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불혹의 나이, 40을 넘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밀어서 쫙 이렇게 30대에 세웠던 뜻을 40대에 더 깊게 혹하지 않고 밀어가는 힘을 가지지 못할 때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남자들의 인생은 아무래도 로마사를 40-50년 연구하다 보니 내린 결론이라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김영석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근본주의, 원리주의 신앙에 빠지는 순간 이것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만 자꾸 제기하다 보면 세상이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근본주의, 원리, 원칙이 맞을지언정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든지, 시대가 바뀌었다든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마주한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마주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 위에 보스인 본부장이나 예를 들어 임원들이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다면 제 생각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 그 속에서 better than before, 전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는지, 조금씩 바꿔가고 만들어 가다 보면 계속 바뀌어지니까, 그런 고정관념의 노예, 선입관의 노예에 빠지는 순간이 성장이 멈추는데, 이 고정관념의 노예, 선입관 노예에서 빠지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근본주의, 원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바로 고전읽기 인문학입니다. 고전읽기 인문학을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가, 비난을 한다든지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상대방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뛰어난 현자들이나 이 마키아벨리라든지 공자라든지 뛰어난 현자들은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 회사 옆 동료에게 있고 같이 하는 공간에 옆 사람이, 단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몰라봤을 뿐이죠. 이건 나오잖아요. 어디서 멀리 인재 찾지 말고 네가 그 인재를 몰라보는 네 눈을 의심하고 반성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고전에도. 그것처럼 고전읽기 인문학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디펜던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인디펜던트, 너도 인디펜던트, 당신도 인디펜던트, 여러분도 하나 한 명이 인디펜던트가 되면, 독립적 자아가 되면 자기들의 가슴에 솔직한 얘기를 드러내놓고 그 속에서 공통분모나 아니면 다수결이나 아니면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한 발짝이고 큰 진보고 큰 변화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전 읽기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김영숙 교수의 말씀은 저는 되게 공감했고 지금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우리 인류가 지금 현존하는 한 160개, 170개국 되죠. 이 인류사에서 5개 나라에게 우리 인류들은 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영국,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미국, 다섯 번째가 일본이라. 이 5나라의 공통점은 모두가 국민들이 치열하게 100년 이상의 독서를 지속해 오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60년, 70년 정도의 독서를 이어오고 있죠. 중국은 인문학의 어떤 공자, 노자, 맹자를 배출한 춘추전국 시대를 통해서 사기열전을 배출한 대단한 컨텐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의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책 읽기가 상당히 멈춰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온 게 불과 4, 50년 정도 얼마 되지 않죠. 그러면 이 5개 나라는 적어도 인류사에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 기여가 뭐냐? 바로 인문학적 독서를 통한, 고전 독서를 통한 축적된 국민들의 내적 역량이 그만큼 응집되어 있고 사고의 발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호주 관광청과 뉴질랜드 관광청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호주에 오는 관광객이 7만 8천 명이니까 내년에는 한 8만 명이 되겠네. 그 다음에 8만 5천, 9만, 10만 명 되겠네. 예측이 돼서 마케팅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5만 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3만 명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7만 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2만 명으로 올라갔다 널뛰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예산을 최소화했다. 저는 그 뉴질랜드 관광청과 호주 관광청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업앤다운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뭐 대박, 쪽박, 폭망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서구 선진국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예측되어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지 않고 이렇게 가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점이 역동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점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 읽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들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다 예측 가능하고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한번 경험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꼭 한번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싶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듣고 오늘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